서울의 심장부를 꿰뚫는 한강 위로 빗줄기가 차갑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구룡마을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골목 버려진 창고 안에서는 빗소리마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틈으로 새어 들어온 빗물이 웅덩이를 만들고 그 위에 뜬 먼지 낀 기름때가 무지갯빛으로 일렁겼다. 공기는 쇠와 피 그리고 짙은 절망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 한 소년이 있었다. 강지훈.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강씨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그는 이제 피와 흙먼지로 뒤엉킨 누더기 같은 존재가 되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17.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나이에 그는 세상의 모든 악의와 배신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의식은 안개 속을 헤매는 돛담배 같았다. 끔찍한 기억의 파편들이 쉴 새 없이 몰아쳤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울려 퍼지던 총성 어머니의 비명, 그리고 믿었던 약혼녀 최유라의 아버지 최만식 회장의 싸늘한 미소. 강 회장 시대가 변했으면 자리를 내어줄 줄도 알아야지. 그 목소리는 지옥의 악마가 속삭이는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갈비뼈는 몇 대나 부러졌는지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았고 터진 이마에서는 뜨거운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붉게 물들였다. 최만식의 수하들은 그를 이곳에 던져놓고 떠났다. 죽었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천천히 고통 속에서 죽어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메마른 목에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복수. 그 단어가 핏물 고인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복수는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몸은 차갑게 식어가는 쇠덩이처럼 무거웠다.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지며 그의 의식을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기익. 창고의 낡은 철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희미하게 눈을 떴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바깥의 회색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작은 실루엣. 인기척에 놀란 들고양이려니 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움직였다. 한 발 또 한 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는 것은 작고 가녀린 소녀였다. 박혜운. 10살. 구룡마을의 좁은 골목길이 세상의 전부인 아이. 비를 피해 집으로 달려가던 중 평소에는 굳게 닫혀있던 창고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른들은 늘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지만 아이의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겼다. 그리고 그 호기심은 곧 공포로 바뀌었다. 소녀의 동그란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을 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체를 발견했다. 혜우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피 냄새가 코를 찔렀고 소년의 모습은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도망쳐야 했다.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해야 했다.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 소년의 미세한 신음소리가 혜은의 발목을 붙잡았다. 혜유. 살아있다. 하연의 작은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무서웠다. 하지만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소년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아이의 순수한 양심이 두려움을 억누르고 있었다. 하연은 주변을 살핀 뒤 다시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소년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소년의 모습은 더욱 처참했다. 값비싸 보이는 교복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앳된 얼굴은 피와 상처로 뒤덮여 본래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소년의 눈빛은 죽지 않았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삶에 대한 갈망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하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년의 주위를 맴돌았다.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 자신의 작은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손에 우유 한 팩과 낡은 수건,
그리고 서랍 속에 있던 작은 구급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엄마에게 들키지 않으려 심장이 조마조마했다. 저 괜찮아요. 혜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대답할 힘도 없었다. 그저 자신을 내려다보는 소녀의 까만 눈동자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연민이 담겨 있었다. 지옥의 한가운데서 마주한 천사의 눈빛이었다. 혜연은 조심스럽게 물에 적신 수건으로 지훈의 얼굴에 묻은 피와 흙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아이의 작은 손길은 서툴렀지만 더없이 부드러웠다. 상처에 수건이 닿을 때마다 지훈은 고통에 몸을 떨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통은 견딜만했다. 차갑게 식어가던 몸에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이거 마셔요. 혜연은 우유팩에 빨대를 꽂아 지훈의 입술에 가져다 주었다. 지훈은 메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여 빨대를 물었다. 시원하고 달콤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생명의 맛이었다. 그날 이후 하은의 비밀스러운 보살핌이 시작되었다. 소녀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아무도 모르게 창고를 찾았다. 자신의 점심으로 나온 빵을 몰래 숨겨오기도 하고 약국에서 먹는 데 바르는 연고를 사오기도 했다. 지우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소녀가 가져다주는 음식과 약으로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혜연은 주로 오늘은 좀 어때요? 이거 먹어요. 같은 짧은 말을 건넸고 지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할 뿐이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영혼은 교감하고 있었다. 지훈에게 혜우는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지켜야 할 마지막 희망이자 그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소녀의 이름이 박혜은이라는 것을, 이 동네에 산다는 것을, 그리고 웃을 때 한쪽 볼에 보조개가 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지훈은 벽에 기대어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분노의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그는 이곳에 마냥 머물 수 없었다. 떠나야 했고 힘을 길러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다. 고맙다. 지훈이 처음으로 소녀에게 건넨 말이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혜우는 환하게 웃었다. 다행이다. 이제 말도 할 수 있네요. 그 미소는 지훈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햇살 같았다. 그는 결심했다. 이 소녀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겠다고. 내가 나중에 꼭 다시 돌아올게. 돌아와서 너를 지켜줄게. 평생. 어린 소년의 약속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금과도 같았다. 혜우는 그 말의 의미를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소년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때였다. 창고 밖에서 자동차 엔진이 멈추는 소리와 함께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히 이 근처에 던져놨는데 시체라도 확인해서 처리해야지. 회장님 성격 알잖아. 확실하게 마무리하라고 하셨어. 지훈과 하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최만식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이 돌아온 것이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혜은의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부상당한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 때문에 저 아이까지 위험해졌다. 절망이 다시 그의 목을 조여왔다. 혜우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남자들의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둘 다 죽을 것이다. 그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다. 혜우는 지훈의 옷소매를 꽉 잡고 속삭였다. 저쪽 뒷문으로 나가요. 창고 뒤편에는 좁은 골목으로 통하는 작은 쪽문이 있었다. 하지만 남자들이 정문을 통해 들어오는 순간 도망칠 시간은 없을 것이다. 철문에 열쇠를 꽂아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끝이었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혜연이 그의 손을 놓고 창고 반대편 구석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녹슨 드럼통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오바 지금이야. 하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드럼통 더미를 밀어버렸다. 쿠르르릉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드럼통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뭐야? 안에 누구냐?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주의가 완전히 소리가 난 쪽으로 쏠린 틈을 타 해오는 지훈에게 손짓했다. 지훈은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었자 쪽문을 향해 몸을 던지듯 달렸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마지막 순간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먼지 구름 속에서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는 작은 소녀의 모습이 보였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된 어린 천사. 그 모습은 지훈의 뇌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인장처럼 새겨졌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구룡마을의 미로 같은 골목길 속으로 사라졌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그의 등 뒤로 남자들의 욕설과 하연을 다그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금은 살아남아야 했다. 살아남아서 더 강해져서 돌아와야 했다. 그날 밤 강씨 가문의 후계자 강지훈은 죽었다. 그리고 복수의 화신 아수라가 태어났다. 그의 가슴 속에는 단 2가지만이 남았다.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어린 소녀를 지키겠다는 차가운 맹세. 9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지옥에서 기어나온 아수라가 서울의 밤을 피로 물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9년. 한 아이가 태어나 학교에 들어갈 만큼의 시간. 강산이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강지훈에게 지난 9년은 지옥 그 자체였다. 이름도 과거도 지운 채 그는 아수라라는 코드네임으로 살았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을 누비며 피와 화약 냄새 속에서 잠들고 깨어났다.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고 그의 손에 쓰러져 간 적들은 셀 수 없었다. 지옥 같은 훈련과 실전은 소년의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빼앗아갔다. 대신 그 자리에 강철 같은 의지와 빙상 같은 냉정함, 그리고 짐승의 감각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이제 아수라가 서울로 돌아왔다. 남산타워가 한눈에 들어오는 한 고급 레지던스의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며 군림하듯 솟아있는 거대한 빌딩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그룹 본사타워. 한때는 아버지의 것이었고 강씨 가문의 심장이었던 곳. 이제는 원수의 깃발이 나부끼는 적의 성체가 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와인잔 대신 차가운 군용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서늘한 빛을 발하는 칼날에 그의 얼굴이 비쳤다. 9년 전에 앳된 소녀는 흔적도 없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텅 빈 눈동자. 그 눈동자는 오직 목표물을 포착하고 제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맹수의 그것이었다. 거에만식 괴유라.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리는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사형 집행인이 죄수의 이름을 호명하듯 건조하고 차가웠다. 복수는 뜨거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차갑게 식힌 머리와 얼음 같은 심장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실행하는 외과 수술과 같은 것이다. 9년간 그는 수천 번도 더 복수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메스를 댈 시간이었다. 지훈은 나이프를 내려놓고 옷장으로 향했다. 그 안에는 값비싼 명품 수트 대신 어둠에 최적화된 검은색 전술 장비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가 꺼내든 것은 그것들이 아니었다. 옷장 가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누가 봐도 쓰레기 취급할 낡고 해진 옷가지들이었다.
9년 전 그가 구룡마을을 헤맬 때 입었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옷이었다. 그들은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다. 그렇다면 쓰레기통 속에서 기어나온 유령이 되어 그들 앞에 나타나 주리라. 몇 시간 후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인 강남구 청담동. 최 씨 일가가 사는 거대한 저택 앞은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고요한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 유럽의 고성을 연상시키는 저택의 높은 담벼락 위로 날카로운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CCTV가 개미 한 마리도 놓치지 않을 듯 번뜩였다. 그 철옹성 같은 저택 앞으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수염 남루하다 못해 악취가 풍기는 듯한 옷차림. 영락없는 노숙자의 행색이었다. 경비원들의 눈살이 찌푸려졌지만 그가 그저 앞을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생각했기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는 않았다. 바로 그때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져 나왔다. 뒤이어 말끔하게 차려입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한 젊은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유라의 남동생이자 최그룹의 유일한 황태자인 최민호였다. 그는 클럽에서 밤새 파티를 즐기고 이제 막 들어오는 길인 듯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했다. 노숙자 차림의 지우는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최민호의 동선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에아오이쿠. 지훈이 과장되게 휘청이며 최민호의 어깨에 가볍게 부딪혔다. 최고급 실크 셔츠에 더러운 옷자락이 스치는 순간 최민호의 얼굴이 극도로 혐오스럽다는 듯 일그러졌다. 세스씨. 뭐야, 이 거렁뱅이는 눈깔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그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지훈을 밀쳤다. 지훈은 맥없이 뒤로 나동그라졌다. 죄송합니다. 지훈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최민호는 분이 안 풀린다는 듯 자신의 셔츠를 털어내며 경호원들을 향해 턱짓했다. 뭐해, 저 더러운 쓰레기 안 치우고.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 어디 팔다리 하나 부러뜨려서 내다 버려. 예, 도련님. 경호원 중 2명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최그룹이 고용한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엘리트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노숙자에 대한 경멸과 함께 귀찮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짜증이 서려 있었다. 한 명이 지훈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좋은 말 할 때 꺼져. 괜히 맞아서 돼지고 싶지 않으면. 하지만 멱살을 잡힌 지훈의 눈빛은 더 이상 유약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의 얼굴이 천천히 들리는 순간 경호원의 눈에 들어온 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뱀의 눈빛이었다. 섬뜩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NW와 지훈의 입에서 나온 것은 나지막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명령이었다. 경호원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한 듯 인상을 썼다. 이 새끼가. 그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 지훈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멱살을 잡고 있던 경호원의 손목을 꺾어 비틀자 우두둑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경호원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지훈의 팔꿈치가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뭐야. 다른 경호원이 놀라 주먹을 날렸지만 지훈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했다. 동시에 상대의 팔을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찍어버렸다. 이번에도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경호원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1초, 2초. 눈 깜짝할 사이에 최정예 경호원 2명이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 바닥을 나뒹굴었다. 지훈의 동작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군더더기도 없었다. 오직 인체의 급소를 파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움직임뿐이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해체에 가까웠다. 남아있던 경호원들과 최민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버렸다. 저것은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노숙자의 탈을 쓴 괴물, 아니 악마였다. 지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흙먼지를 털었다. 그리고 얼어붙은 최민호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공포에 질린 최민호는 뒷걸음질 치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오지 마, 이 미친 새끼야. 너 돈 필요해서 그래. 얼마면 돼. 지우는 대답 없이 그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몸을 숙였다. 최민호의 동공이 공포로 극도로 확장되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훈의 입술이 최민호의 귓가에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이름은 강지훈이다. 최민호의 사고가 순간 정지했다. 강지훈, 그 이름은 9년 전에 분명히 죽었던, 아니 자신들이 죽였던 그 이름이었다. 누나에게 전해 지옥에서 유령이 돌아왔다고. 지훈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남은 것은 팔다리가 부러진 채 신음하는 경호원들과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채 덜덜 떨고 있는 최그룹의 황태자뿐이었다. 같은 시각 최그룹 본사 타워의 최상층 회장실, 최유라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9년 전 아버지와 함께 강씨 가문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녀는 이 도시의 여왕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은 아름답고 순종적이었다. 그녀의 손짓 하나에 거대한 자본이 움직였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부명예 권력, 그리고 9년 전에 묻어버린 과거는 영원히 땅속에 잠들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책상 위의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인은 멍청한 내 동생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또 무슨 사고 쳤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평소에 허세 가득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거의 울음에 가까운 공포에 질린 동생의 비명이었다. 누나, 그 새끼가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최민호. 강지훈이 살아있어. 그 새끼가 돌아왔어. 최유라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녀의 손에서 값비싼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또각. 정적 속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강지훈, 그녀가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름. 그녀의 첫사랑이었고 그녀가 직접 배신하고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이름. 최유라의 입가에 조소가 떠올랐다. 처음에는 불신, 그리고 곧이어 차가운 분노와 오만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헛소리 마. 그 녀석은 9년 전에 죽었어.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어, 그놈이. 경호원들을 전부. 시끄러워. 그녀가 동생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어디서 뭘 잘못 봤겠지. 아니면 너한테 사기치려는 놈이거나. 당장 보안팀장 연결해. 전화를 끊은 최유라는 다시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아주 만약에라도 그 쥐새끼가 살아 돌아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주지. 그녀는 비서에게 연결된 내선 전화를 눌렀다. 보안총괄팀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그녀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위험하게 번뜩였다. 9년 만에 돌아온 유령이 여왕의 성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최유라의 사무실은 도시의 밤을 발 아래에 둔 채 완벽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오만한 겉모습과 달리 위협의 싹을 얕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다. 기업 보안팀은 울타리 안의 개에 불과했다. 울타리 밖의 늑대를 잡으려면 더 사나운 늑대를 풀어야 했다. 그녀는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들어 단축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기계처럼 감정이 배제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말씀하십시오, 대표님. 목표가 나타났다. 흥랑, 헤일랑 이 최정의 팀을 투입해. 9년 전에 그 녀석이야.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흥랑은 재벌과 정치인들의 더러운 뒤띠를 처리해주는 비밀 용병 조직이었다. 그들에게 실패란 없었다. 9년 전에
그 유령 마립입니까? 그래, 이번에는 실수 없이 반드시 숨통을 끊어 시체를 확인하고 증거를 가져와. 대가는 2배로 치르지.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가 끝나고 최유라는 다시 도시의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핏빛처럼 섬뜩했다. 강지훈, 네가 지옥에서 기어나왔든 무덤에서 파고 나왔든 상관없어. 이번엔 뼈가루도 남지 않게 만들어줄 테니. 그 시각 인천항의 거대한 컨테이너 야적장. 바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수백 개의 강철 상자들을 유령처럼 감싸고 있었다. 지우는 가장 높은 컨테이너 더미 위에 서서 어둠에 잠긴 항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지훈과 같은 부대 출신이자 그의 유일한 전우이며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유대로 이어진 남자 김민준이었다. 초의 유라가 움직였습니다. 흥랑 소속 코드네임 섀도우 팀이 인천항으로 진입 중입니다. 총 8명, 전원 북파 공작원 출신의 살인 병기들입니다.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대여친, 지훈이 짧게 물었다. 완벽하게 설치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사냥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제 발로 도살장에 걸어 들어오는 셈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다. 지난 9년간 그는 수많은 덫을 놓고 사냥을 해왔다. 오늘은 그저 사냥감이 조금 더 성가실 뿐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미세한 기척들을 감지했다. 짐승의 감각이 뇌리의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손님들이 오셨군. 안개 속에서 8개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나타났다. 그들은 유령처럼 컨테이너 사이를 누비며 완벽한 전술 대형을 유지한 채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선두에 선 남자의 얼굴에는 흉터가 길게 나 있었다. 그가 바로 섀도우 팀의 리더였다. 그의 손짓에 따라 팀원들이 각자의 위치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들이 쫓고 있는 것은 단순한 목표물이 아니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 아수라였다. 섀도우 팀 리더가 헤드셋에 나지막이 명령했다. 타겟 확인, 사살하라. 그 순간 그들이 서 있던 컨테이너 바로 밑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다. 펑 하는 둔탁한 소음과 함께 강력한 섬광탄이 터지며 모든 것을 하얗게 집어삼켰다. 최정의 용병들의 눈이 순간 멀어지고 균형 감각이 마비되었다. 케왁, 마의복이다. 혼란은 길지 않았지만 아수라에게는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섬광이 터짐과 동시에 지훈과 민준은 컨테이너 위에서 몸을 날렸다. 지훈은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시력을 잃고 허우적거리는 용병의 등 뒤로 소리 없이 착지했다. 그의 손에 들린 나이프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더니 망설임 없이 상대의 경동맥을 그었다. 푸슉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피가 뿜어져 나왔다. 김민준 역시 2명의 적을 상대로 현란한 근접 격투수를 선보였다. 그는 적의 총을 빼앗아 꺾어버리고 관절기를 이용해 팔다리를 부러뜨렸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올 틈도 없이 처절한 격투는 순식간에 끝났다. 빌레오먹을 팀의 리더 섀도우가 간신히 시력을 회복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3명의 팀원이 쓰러져 있었다. 그는 분노에 차 총을 난사했지만 지훈과 민준은 이미 컨테이너의 미로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흩어져서 수색해 쥐새끼들을 찾아내.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실수였다. 좁고 복잡한 컨테이너 미로는 이제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 지훈은 그림자 속을 오가는 망령이었다. 컨테이너 위에서 아래에서 예상치 못한 사각에서 그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소음기 달린 권총이 불을 뿜을 때마다 한 명씩 쓰러져 나갔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나이프는 어김없이 적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용병들은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평생을 사람을 사냥하며 살아왔지만 이런 사냥감은 처음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하나씩 목숨을 잃어가는 상황은 최정예 군인들의 정신마저 갉아먹었다. 마침내 컨테이너 야적장 중앙의 공터에 단 2사람만이 남았다. 지훈과 섀도우 팀의 리더. 그는 부하들의 처참한 시신을 보며 이를 갈았다. 괴물 같은 자식, 내 놈 정체가 뭐냐? 내 놈들이 유령으로 만든 남자의 복수다. 지훈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며 대답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2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짧지만 격렬한 마지막 결투가 벌어졌다. 섀도우는 특수부대 출신답게 맹렬하게 공격했지만 지훈의 움직임은 그의 예상을 반 박자씩 앞서 나갔다. 모든 공격은 물 흐르듯 비껴나갔고 모든 방어는 종잇장처럼 찢어졌다. 결국 지훈의 나이프가 섀도우의 어깨를 파고들었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그의 목에 지훈은 차가운 칼날을 가져다 댔다. 초의 유라가 직접 지시했나? 그래, 내 놈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다른 계획은 모른다. 우린 그저 돈 받고 일할 뿐. 지훈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신락 같은 연민도 없었다. 나이프가 움직였고 섀도우의 숨이 끊어졌다. 지훈은 시체에서 흐르는 피를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전투가 끝난 후 피냄새 자욱한 항구를 뒤로하고 지훈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살인이 아니었다. 구원이었다. 지난 9년간 모은 막대한 자금과 정보력을 이용해 박혜은의 행방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구룡마을에 살지 않았다. 가족들은 서울 변두리의 낡고 허름한 연립주택으로 이사해 있었다. 지훈은 차를 멀리 세워두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집을 지켜보았다. 2층의 작은 창문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잠시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 9년 만이었다. 앳된 소녀는 이제 20살의 어엿한 숙녀가 되어 있었다. 고된 삶에 조금은 지쳐 보였지만 맑고 선한 눈빛과 웃을 때 한쪽 볼에 패는 보조개는 예전 그대로였다. 지훈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아수라의 얼음 같던 심장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며 그 틈으로 9년간 잊고 있던 따뜻한 감정이 흘러 들어왔다. 그는 며칠 동안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녀의 삶을 지켜보았다. 혜연은 대학을 휴학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 살림을 돕고 있었다.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남동생 박진호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착하지만 철없는 진호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모양이었다. 어느 날 밤 비극이 터졌다. 사채업자들이 집에 들이닥쳐 진우를 끌고 갔다. 어머니는 울부짖었고 혜연은 절망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은 당장 내일까지 1,0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진우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감히 누가 나의 유일한 빛을 건드리는가. 그날 밤 사채업자들의 아지트인 한패 건물에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입구를 지키던 덩치 큰 남자 2명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안에서는 10명 남짓한 조폭들이 진우를 결박해놓고 겁을 주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형님들 잘못했습니다. 돈은 꼭 갚을게요. 시끄러워 새끼야. 내 누나가 예쁘장하던데 돈 대신 몸으로 갚으라고 할까. 조폭 두목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하는 순간이었다. 꽝! 아지트의 철문이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어두운 후드티를 눌러쓴 채 얼굴을 그림자에 가린 지훈이 서 있었다. 누구야? 이 새끼는. 조폭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다가서는 순간 지훈의 몸이 사라지듯 움직였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조폭은 옆으로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순식간에 아지트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지훈은 전술적인 움직임이 아닌 압도적인 힘과 폭력으로 그들을 짓밟았다. 비명과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난무했다.
그들에게는 저항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몇 분 후 조폭 두목만이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다. 그 아이와 가족들 눈앞에 다시 한번 나타나면 그때는 내 놈의 누나를 파서 씹어먹을 거다. 지우는 진우의 결박을 풀어주고 책상 위에 있던 모든 빈 문서를 라이터로 불태워버렸다. 진우는 자신을 구해준 남자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압도하는 거대하고 서늘한 기운만을 느낄 수 있었다. 진우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의문의 남자에 대해 횡설수설했지만 해운과 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시각 지우는 길 건너편 건물의 옥상에 서 있었다. 해운의 집 창문 너머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하는 가족의 모습이 보였다. 그 따뜻한 풍경을 바라보는 지훈의 가슴속에서 차가운 복수심과 뜨거운 보호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피를 묻혀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운명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약속의 작은 조각 하나를 맞추었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했다. 박진우를 구해온 의문의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는 박씨 집안에 잠시 혼란과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했다. 가난. 그것은 끈질긴 곰팡이처럼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희망을 갉아먹고 있었다. 혜은의 어머니 박 여사는 밤마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다. 그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지극한 모성애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지긋지긋한 가난은 그녀의 영혼을 닳아 없어지게 만들었고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그녀는 딸의 행복이 오직 돈에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하연의 고운 얼굴과 착한 심성은 가난한 집안에서는 사치일 뿐이었다. 저 예쁜 얼굴이 늙고 시들기 전에 부잣집에 시집보내 팔자를 고치는 것만이 딸과 가족 모두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박 여사는 시장에서 만난 오랜 친구로부터 귀가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신흥 건설사 사장의 아들이 짝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름은 이동욱. 잘생긴 얼굴에 돈도 물쓰듯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물론 바람둥이의 아나무인이라는 뒷말도 따라붙었지만 박 여사에게 그런 것은 사소한 흠에 불과했다. 하연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날 저녁 박 여사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하연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리고 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혜은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엄마 싫어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싫다니 만나보지도 않고 너랑 내 동생. 그리고 이 집안을 위해서 딱 한 번만 눈 딱 감고 나가보라는 거 아니니. 그건 저를 팔라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전 제 힘으로 살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돈 때문에 결혼할 생각 없어요. 모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옆방에서 듣고 있던 진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혜은의 눈에는 실망감과 상처가 어렸고 박 여사의 눈에는 절박함과 원망이 서려 있었다. 사랑 배고프면 사랑도 다 소용없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엄마는 네가 허구한 날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으로 끼니 때우고 공장에서 손부르터 가며 일하는 거 더는 못 봐.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이 아가야. 결국 혜은은 어머니의 눈물에 지고 말았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자신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한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참아 외면할 수 없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 장소는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다. 입구에서부터 흐르는 클래식 음악과 눈부신 샹들리에 그리고 은은한 와인 향기는 혜은을 압도했다. 그녀가 입고 온 가장 좋은 원피스마저 이곳에서는 초라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약속 상대인 이동욱이 나타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는 혜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상품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박예은 씨,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네. 이 정도면 합격. 그의 첫마디의 해우는 깊은 굴욕감을 느꼈다. 식사가 시작되고 이동국의 자기 자랑은 쉴 틈 없이 이어졌다. 새로 뽑은 스포츠카 이야기, 얼마 전에 다녀온 유럽 여행 이야기, 아버지가 곧 맡기실 거라는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 이야기. 그는 해운에게는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해운은 입술을 깨물며 음식을 기계적으로 씹었다. 이곳에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아른거려 참아야 했다. 이동욱의 허세는 절정에 달했다. 그는 와인잔을 흔들며 거만한 투로 말했다. 하연 씨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들었어. 걱정하지 마. 그런 건 문제될 거 없어. 결혼 선물로 평창동에 있는 고급 빌라 한 채 선물해 줄 테니까. 한 50억 정도 하려나. 그 정도는 나한테 껌값이지. 그 순간 혜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이것은 선의가 아니었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막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던 그때였다. 실례합니다, 박혜원 씨. 정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수트를 차려입은 한 남자가 그들의 테이블 옆에 서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 바로 김민준이었다. 이동국이 짜증스럽다는 듯 물었다. 누구신데 함부로 끼어듭니까? 김민준은 이동국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혜은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갑작스럽게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주인께서 지시하신 사항을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주인 당신, 주인은 또 누군데? 이동국이 비웃으며 말했다. 김민준은 여전히 이동국을 무시한 채 혜은에게 말했다. 주인께서 방금 서울 최고의 VVIP 주거단지인 더 팰리스 쯔르의 매입을 완료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단지 전체의 소유권이 박혜은 씨의 이름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데오 팰리스 7. 그 이름이 나오자 이동욱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더 팰리스 걸은 대한민국 상위 0.1%의 재벌 총수들만이 거주하는 성채와도 같은 곳이었다. 한 채에 수백억을 호가하는 빌라들이 모여있는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 이동욱의 아버지가 가진 전 재산을 쏟아부어도 단 한 채도 사기 힘든 곳이었다. 그런데 단지 전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놈 지금 사기치는 거냐. 이동욱이 더듬거리며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입구 쪽에서부터 시작된 정적은 파도처럼 레스토랑 전체로 퍼져나갔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한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명품을 입지도 요란한 장신구를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단순하고 절제된 디자인의 검은 수트는 그의 다부진 몸을 완벽하게 드러내 주었고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주변의 공기마저 압도하는 듯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노숙자도 어둠 속 암살자도 아니었다. 그는 왕이었다.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 군주였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혜은의 테이블로 걸어왔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는 오직 한 사람 박혜은만을 담고 있었다. 9년 만에 마주한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수라의 얼어붙은 눈빛에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파문이 일었다. 오랜만이다, 하윤아. 혜은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의 남자, 너무나도 낯설지만 그 깊은 눈동자만큼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9년 전 어둡고 축축한 창고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상처 입은 소년의 눈빛.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어바. 그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에 이동욱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비굴할 정도로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횡설수설하며 도망쳤다. 레스토랑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오직 두 사람 강지훈과 박혜은만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9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들 사이에 강처럼 흘렀지만 그들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낡은 연립주택 앞에 그의 방탄세단이 멈춰 서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차에서 내리는 하윤과 지훈을 보고 창문으로 내다보던 박 여사와 진우가 뛰쳐나왔다. 누구세요? 박 여사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훑어보았다. 진우는 지훈의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어딘가 익숙하다는 생각만 할 뿐 입을 떼지 못했다. 어머니 진우야, 이쪽은. 하윤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순간 지훈이 먼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9년 전 하은이에게 큰 신세를 졌습니다. 박 여사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뒤따라온 김민준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박 여사에게 건넸다. 이것은 더 팰리스 칠리의 소유권 등기 서류입니다. 오늘부로 박혜은 씨 명의로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 위에 찍힌 박혜은이라는 이름과 믿을 수 없는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의심과 경계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첨에 가까운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어머나, 강서방안이 지훈군이라고 불러야 하나. 어서 와요. 이런 누추한 곳까지. 그제야 진우도 지훈을 알아봤다. 자신을 구해준 그 밤의 실루엣, 목소리, 바로 이 사람이었다. 형님이. 지훈은 가족들의 혼란스러운 반응 속에서 오직 혜은을 바라보았다. 그는 성공적으로 그녀의 삶에 다시 발을 들였다. 그녀를 모욕하던 자를 쫓아내고 그녀의 가족에게 불을 안겨주었다.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탐욕 하연의 마음속에 피어날 수많은 그의 질문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가져다줄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들의 인연은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순수한 약속이 아니었다. 거대한 부와 지독한 복수,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뒤얽힌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관계가 되어버렸다. 인천항의 총성은 최유라의 심장부에 울린 경종과도 같았다. 흥랑의 전멸,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9년 전 벌레처럼 짓밟아 죽였다고 생각했던 강지훈이 이제는 자신조차 감당하기 힘든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녀의 사무실에서는 값비싼 크리스탈 잿더리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곧 차갑게 이성을 되찾았다. 최유라는 감정에 휘둘리는 삼류 악당이 아니었다. 그녀는 뱀이었다. 먹잇감이 강할수록 더욱 교활하고 은밀하게 접근하여 독리를 박아 넣는 법을 알았다. 정면 대결은 어리석은 짓이야. 힘으로 안 된다면 그의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어야지. 그녀는 정보팀을 총동원해 강지훈의 모든 것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행적, 그의 주변 인물, 그의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조사 끝에 그녀의 책상 위로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다. 강지훈이 종로구 삼청동의 한적한 골목에 청한당 칭한탕이라는 이름의 한의원을 개원했다는 것이었다. 외관상으로는 고즈넉한 한옥을 개조한 평범한 한의원이었다. 하지만 최유라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그것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복수를 계획하는 비밀 기지이자 동시에 자신을 무해한 존재로 포장하려는 기만술이었다. 한의사라. 재밌네. 사람을 죽이는 기술로 먹고 살던 놈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겠다고. 최유라의 입가에 맹독을 품은 꽃처럼 잔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새로운 계획에 윤곽을 그렸다. 이번에는 총과 칼이 아니었다. 더 부드럽고 더 치명적이며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무기를 사용할 것이었다. 바로 여자였다. 그녀의 레이더에 걸려든 것은 최근 대한민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 인물이었다. BJ 수진.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린 인터넷 방송계의 여신. 인형 같은 외모와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지만 최근 대기업 스폰서 계약 논란과 사생활 동영상 유출 스캔들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위약금과 소송으로 수십억의 빚더미에 앉은 그녀는 재기를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최유라는 수진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녀는 비밀리에 수진에게 접촉했다. 한남동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진 곳에서 두 여자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마주 앉았다. 내가 네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스캔들도 깨끗하게 지워줄 수 있어. 예전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게 해줄게. 최유라가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말했다. 수진의 눈이 절박하게 흔들렸다. 이것은 그녀가 꿈에 그리던 제안이었다.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사람을 하나 유혹해줘. 그리고 이 약을 그 사람에게 꾸준히 먹이면 돼. 최유라가 테이블 위로 작은 유리병 하나를 밀었다.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다. 이게 뭔데요? 영혼을 잠재우는 차차라고 해두지. 아주 특별한 한약재로 만들어서 맛도 향도 없어. 이걸 꾸준히 마신 사람은 서서히 기력이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무너지다가 결국에는 깊은 잠에 빠지듯 조용히 죽게 될 거야. 누구도 독살이라고 의심하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살인 말이세요. 어머 말이 너무 험하네. 병약한 사람이 지병으로 죽는 것뿐이야. 선택은 네가 해. 이 약병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건지 아니면 이대로 빚더미 속에서 썩어갈 건지. 최유라는 수진의 가족에 대한 은밀한 협박도 잊지 않았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수진은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병을 집어들었다. 며칠 후 삼청동의 청한당 한의원.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지훈이 직접 설계하고 꾸민 공간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실제로 환자들을 받았다. 그의 의술 실력은 단순한 위장이 아니었다. 지난 9년간 전장을 누비며 그는 아군을 살리기 위해 서양 의학뿐만 아니라 동양의 침술과 약초학까지 깊이 있게 파고들었다. 독과 약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한 여인이 위태로운 걸음으로 한의원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가녀린 몸. 바로 BJ 수진이었다. 그녀는 최고의 연기자가 되어 온몸으로 아픈 환자를 연기하고 있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진료실에 마주 앉은 지훈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은 미리 준비한 대로 온갖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두통과 불면증 불안 증세를 호소했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피부에 닿는 순간 수진은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지훈의 눈은 너무나도 깊고 고요해서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몸이 많이 허하고 마음의 후호가 기혈의 순환을 막고 있군요. 당분간 꾸준히 침을 맞고 약을 드시면 차도가 있을 겁니다. 지훈은 담담하게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한 것 같았다. 그녀는 그때부터 매일같이 한의원을 찾아왔다. 치료를 핑계로 그녀는 서서히 지훈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타고난 연기자이자 유혹의 전문가였다. 가녀리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모습으로 지훈의 동정심을 유발하는가 하면 때로는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한의원의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그녀는 지훈에게 은근한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핑계로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훈은 언제나 철벽처럼 단단했다. 그는 환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 외에는 하지 않았고 그녀의 유혹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고요한 호수 같아서 그녀가 아무리 돌을 던져도 파문 하나 잃지 않았다. 수지는 점점 초조해졌다. 이 남자는 강철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나왔다. 하연은 더 팰리스 7이라는 화려한 세장에 갇힌 기분이었다. 갑자기 얻게 된 분은 그녀와 가족에게 안락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불안감과 공허함도 안겨주었다. 어머니 박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매일같이 명품 쇼핑을 하고 상류층 사교 모임에 나가 강서방 자랑을 하기에 바빴다. 그녀는 혜은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했다. 하야은아, 너도 이제 그에 걸맞게 좀 꾸미고 다녀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촌스럽게 하고 다닐래? 지훈 군이 한의원을 차렸다며 여자 혼자 그런 곳에 드나들게 하면 안 돼. 네가 매일 가서 밥도 해주고 챙겨줘야지. 혜은은 어머니의 속물적인 태도에 지쳐갔지만 더 힘든 것은 지훈과의 관계였다. 그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다. 가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때도 그는 늘 다정했지만 어딘가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그의 깊은 눈동자는 늘 무언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듯 했고 혜은은 그 벽 너머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은은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직접 만든 음식을 들고 청간당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고 말았다. 진료실에서 나오는 지훈과 수진의 모습을. 수진은 막 침 치료를 받고 나온 듯 편안한 옷차림이었고 지훈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고 있었다. 원장님 덕분에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해서 어쩌죠.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다정해 보이는 환자와 의사의 모습이었지만 혜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수진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연예인처럼 화려한 이목구비와 가녀린 몸매. 그에 비해 자신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수진이 혜은을 발견하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 누구? 제 약혼녀입니다. 지훈이 담담하게 소개했다. 그 말에 수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갈무리하고 상냥하게 웃으며 혜은에게 인사했다. 아, 그러셨구나. 안녕하세요. 전 여기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예요. 원장님이 정말 용하시더라고요. 그 상냥함이 혜은에게는 가시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혜은의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을 믿었다. 하지만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여자가 지옥에서 돌아온 왕과 같은 저 남자의 곁에 계속 머물 자격이 있을까? 저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가 매일같이 그의 곁을 맴도는데 그의 마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질투라는 감정은 혜은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수진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속 좁은 여자로 보일까봐 차마 입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과 불안은 지훈과의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을 만들었다. 박 여사의 등살은 그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했다. 혜은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박 여사는 불같이 화를 냈다.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남자들은 다 똑같아. 예쁜 여우년이 꼬리치는데 안 넘어갈 장사가 어딨어. 너 당장 정신 안 차리면 그 좋은 자리 다 뺏기는 거야. 어머니의 불안은 하은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녀는 지훈을 만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일에도 서운함을 느꼈다. 지훈은 그녀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복수라는 거대한 계획에 짓눌려 있는 그는 혜은의 섬세한 감정을 어루만져줄 여유가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만이 자신의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했다. 최유라의 계략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독은 아직 지훈의 몸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하연의 마음속에 먼저 스며들어 두 사람의 관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거미줄을 치는 뱀처럼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아수라의 심장을 옥죄어 오고 있었다. 불안과 질투는 독처럼 박혜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초라해 보였다. 강지훈의 세상은 그녀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하고 위험해 보였고 그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BJ 수진이라는 여자는 너무나도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끝없는 자기 연민 속에서도 혜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뭔가 이상해. 수진이라는 여자는 단순히 아름다운 연적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지나치게 완벽했다. 아픔을 호소하는 표정 감사함을 전하는 미소 걱정스러운 눈빛까지도 마치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 같았다. 혜은의 예리한 직감은 수진의 완벽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위화감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불안에 떨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든 혹은 스스로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든 직접 부딪혀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아군인 동생 박진우에게 도움을 청했다. 사채업자 사건 이후 진우에게 강지훈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다. 누나의 이야기를 들은 그는 마치 비밀 첩보 요원이라도 된 것처럼 눈을 빛내며 의욕에 불탔다. 걱정 마 누나. 그 여우 같은 여자, 내가 정체를 똑똑히 밝혀줄게. 두 남매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계획은 단순했지만 대담했다. 혜은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 씨 저 하은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너무 쌀쌀맞게 굴었던 것 같아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 저녁 식사하러 오지 않으실래요? 사과의 의미도 담아서. 지훈 씨의 소중한 환자분이니 저도 잘 지내고 싶어서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지훈의 사적인 공간에 깊숙이 들어갈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경계심을 허물고 자연스럽게 독을 탈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머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불편하게 해드렸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꼭 갈게요. 약속 당일 더 팰리스 7의 호화로운 빌라. 박 여사는 딸의 계획을 탐탁지 않아 하면서도 자신들의 부를 과시할 기회라고 생각해 최고급 식재료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렸다. 저녁 시간이 되자 수진이 값비싼 선물 상자를 들고 도착했다. 이건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건강차예요. 귀한 약재로만 만들어서 기력 회복에 아주 좋다고 해요. 원장님과 가족분들께 드리는 제 작은 성의예요. 그녀가 내민 상자 안에는 고급스럽게 포장된 차시피 들어있었다. 물론 그 안에는 최유라가 건넨 소리 없는 독이 미량 섞여 있었다. 식사 시간 내내 식탁 위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 여사는 대놓고 수진을 쏘아붙이지는 않았지만 말투 하나하나에 가시가 돋친 과시성 친절을 베풀었다. 혜은은 그저 관찰자처럼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끌었고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박진우였다. 우와, 누나. 진짜 BJ 수진 누나 맞아요. 저 완전 팬이에요. 제 친구들한테 자랑하면 난리 날 텐데. 진우는 어설프지만 진심 어린 팬처럼 행동하며 수진의 기분을 띄웠다. 그는 수진의 옆에 앉아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지고 사인을 요청하며 그녀의 주의를 완전히 자신에게로 돌렸다. 수진은 이런 순진한 팬의 반응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매력이 이 집안 전체를 사로잡고 있다고 착각했다. 작전 개시의 순간이 왔다. 혜은이 디저트를 가지러 주방으로 일어서자 진우가 수진에게 물을 따라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수진의 의자 뒤를 지나는 순간 그는 마치 발이 꼬인 것처럼 과장되게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유유악. 진우는 수진의 핸드백이 놓여있던 의자 등받이를 짚었고 그 반동으로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와르르 소리와 함께 핸드백 안에 있던 화장품과 휴대폰 지갑 등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다. 아 어머, 죄송해요. 누나 제가 정말... 진우는 허둥지둥하며 사과했고 식탁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진은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괜찮아요, 진우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녀는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물건들을 쓸어 담았다. 립스틱 파우더 팩트, 그리고 라벨이 없는 작은 유리병 하나. 그것은 다른 물건들과 부딪히며 대구르르 굴러가 식탁 다리 밑 어두운 곳으로 사라졌다.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았다.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다른 물건들을 챙겨 핸드백에 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피한 것은 없었다.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던 하연의 눈은 그 작은 유리병이 굴러가는 궤적을 똑똑히 포착했다. 거실의 책장 구석에 교묘하게 설치된 진우의 소형 카메라도 그 모든 순간을 빠짐없이 녹화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이 돌아간 후 두 남매는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는 진우가 넘어지는 순간 수진의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이 떨어져 나와 굴러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진우가 식탁 밑에서 찾아낸 그 유리병은 아무런 표시도 없는 수상하기 짝이 없는 물건이었다. 다음 날 혜원은 결심을 굳히고 지훈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작은 유리병을 내밀었다. 말을 하는 내내 그녀의 심장은 조마조마했다. 그가 자신을 그저 질투심에 눈이 먼 의심 많은 여자친구로 보면 어떡하나 두려웠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영상을 보고 유리병의 냄새를 맡아본 뒤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차분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혜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알고 있었어. 네. 처음부터 수상했어. 그녀의 맥은 진단과 맞지 않게 불규칙했고 몸에서는 아주 희미하지만 특수 독극물에 사용되는 화학 결합제 냄새가 났지. 다만 물증이 없어서 그녀가 스스로 꼬리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지훈의 눈에는 혜운을 향한 놀라움과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내가 나보다 먼저 찾아낼 줄은 몰랐네. 잘했어, 혜운아. 정말로. 그 한마디에 혜운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불안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지훈과 김민주는 수진의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그들은 다짜고짜 문을 부수고 들어가 공포에 질린 수진의 앞에 어젯밤의 녹화 영상과 함께 한 장의 보고서를 던져 놓았다. 이건 네가 어제 선물한 차에서 나온 성분 분석표다. 아코니틴을 비롯한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다량 검출됐지. 수진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최유라의 협박과 살인 계획, 그리고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까지. 김민준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는 무릎 꿇고 떠는 수진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선택지를 주지. 오늘 밤 여기서 죽든가 아니면 내 장기 말이 되어 살든가. 네? 최유라에게는 계속해서 내 감시 보고를 해. 물론 내가 주는 거짓 정보를 가지고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 그녀의 모든 계획을 내게 전달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네 빚과 스캔들은 내가 깨끗하게 해결해주지. 그리고 네 목숨도 붙여주고. 수진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녀는 지훈이 내민 동아줄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최유라의 암살자에서 강지훈의 스파이로 그 역할이 바뀌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지훈과 하은은 빌라의 넓은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무섭지 않았어.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조금요. 하지만 오빠가 위험에 빠지는 게 더 무서웠어요. 혜은이 대답했다. 지훈은 혜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외부의 위협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혜은은 이제 자신이 그저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 또한 그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 그리고 지우는 혜은이 자신의 인간성을 상징하는 과거의 빛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싸움에서 가장 날카롭고 믿음직한 아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의 손에는 적진의 심장부에 꽂아 넣을 날카로운 비수 하나가 쥐어졌다.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지훈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최유라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스파이로 심어놓은 BJ 수지는 감쪽같이 그의 편으로 돌아섰고 이제는 최유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역정보의 창구로 전락했다. 최유라는 수진을 당장이라도 처리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강지훈에게 자신의 패를 하나 더 보여주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고 다음 계획을 세웠다. 더 이상 암살이나 독살 같은 은밀한 방식은 통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그의 자존심을 짓밟아 주리라. 새로운 계획의 무대는 그녀가 매년 주최하는 VVIP 자선 경매 파티였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이 사교계의 정점에서 그녀는 강지훈에게 피할 수 없는 싸움을 걸 생각이었다. 수진을 통해 지훈은 최유라의 계획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경매의 마지막을 장식할 하이라이트 물품. 그것은 바로 강씨 가문의 3가지 보물 중 하나인 천룡도 티안 롱투였다. 9년 전 최만식이 강씨 가문을 집어삼키며 빼앗아간 전설적인 그림. 최유라는 이 그림을 경매에 내놓음으로써 강씨 가문의 유산이 이제 완벽하게 자신의 소유가 되었음을 만천에 과시할 생각이었다. 동시에 강지훈이 가문의 보물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경매에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함정이기도 했다. 경매장 안팎에는 그녀가 고용한 사설 용병들과 흥랑의 잔당들이 손님과 경호원으로 위장한 채 그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믿긴 줄 알면서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걸어왔군요. 김민준이 분석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렇지.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세상 사람들은 강지훈이 최유라에게 겁을 먹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지훈이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최유라는 아직 나를 잘 몰라. 나는 미끼를 물지 않아. 덫을 놓은 사냥꾼의 팔을 물어뜯어 버리지. 지훈은 덫으로 걸어 들어가되 그 덫을 자신의 사냥터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그림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최유라의 자금줄과 자존심,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는 김민준에게 최그룹의 현재 재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흑랑의 실패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최그룹의 자금 유동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지훈은 지난 9년간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며 축적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 세탁을 마친 거액의 돈이 경매를 위한 단 하나의 계좌로 모여들었다. 이것은 돈으로 싸우는 전쟁이었고 지훈은 적의 성을 무너뜨릴 거대한 공성추를 준비하고 있었다. 경매 파티가 열리는 날 밤 서울의 6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듯 화려하게 빛났다. 값비싼 샴페인과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는 보이지 않는 탐욕과 암투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볼룸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강지훈과 박혜은이 들어서고 있었다. 지훈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파티장의 소음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그의 옆에 선 혜은은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여전히 이런 자리가 어색한 듯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훈의 곁을 굳건히 지켰다. 그의 싸움에 함께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두 사람의 등장은 최유라를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파티의 호스트인 최유라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얼핏 보기에는 반가운 손님을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 사람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어머 지훈 씨.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실 줄은 몰랐네요.
옆에는 약혼녀. 최유라가 혜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섞어 말했다. 내 가문이 무덤이 될 파티인데 주역이 빠질 수는 없지. 지훈이 똑같이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다. 내 사람에게 함부로 눈길 주지 마. 네 더러운 눈으로 볼 사람이 아니니까.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는 사이 마침내 경매의 마지막 순서가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오고 벨벳 천에 덮인 거대한 이젤이 중앙으로 옮겨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작품, 조선 최고의 화가, 겸재정선의 유일한 용 그림으로 알려진 국보급 문화재 천용도입니다.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벨벳 천이 걷히자 장내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거대한 화폭 속의 용은 금방이라도 그림을 찍고 뛰쳐나올 것처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에게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끼셨던 강씨 가문의 혼이 담긴 유산이었다. 시작가는 100억 원입니다. 호가는 10억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천문학적인 시작계도 불구하고 몇몇 재벌 총수들이 자존심을 걸고 입찰에 참여했다. 인끌을 친억, 인캡 유니시 억. 가격이 서서히 오르던 그때 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볼룸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이유기의 억. 장내가 술렁였다. 한 번에 80억을 뛰어넘는 상식을 벗어난 입찰이었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최유라의 입가에 계획대로라는 미소가 걸렸다. 2부침억. 그녀가 우아하게 패드를 들어 올렸다. 300억. 지훈이 즉시 받아쳤다. 3톱다억. 400억.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이것은 경매가 아니었다. 두 가문의 자존심을 건 전쟁이었다. 다른 입찰자들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이제 구경꾼이 되어 두 사람의 피 튀기는 싸움을 지켜볼 뿐이었다. 500억. 최유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600억. 지훈은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숫자를 불렀다. 최유라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정보팀으로부터 강지훈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500억 원 수준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저것은 명백한 허세 블러핑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서 물러서면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지훈에게 무릎 꿇는 것과 같았다. 700억 원, 그녀가 외쳤다. 이제는 이성을 잃은 외침에 가까웠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최유라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때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샤름입시오. 800억. 최유라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가격을 불렀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800억. 최그룹의 비상자금과 그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현금을 끌어모아야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액수였다. 그녀는 강지훈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고 확신했다. 장내의 모든 이들이 지훈의 입을 주목했다. 경매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카운트를 시작했다. 800억 원 나왔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지훈은 핏발 선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최유라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포기하겠습니다. 순간 볼룸 전체가 얼어붙었다. 최유라의 사고 회로가 정지했다. 경매사는 당황했지만 이내 직업정신을 발휘해 망치를 내리쳤다. 800억 최유라 대표님께 낙찰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 소리는 최유라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겼다는 승리감이 아니라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 빼앗았던 그림을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다시 사온 꼴이었다. 그것도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강지훈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 다음 날 이 사건은 대한민국 경제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최그룹 800억 원의 그림 한 점 매입, 유동성 위기설 대두.
최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사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최유라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 시각 지훈과 하연은 경매장을 유유히 빠져나와 채 올라탔다. 혜연은 아직도 방금 전의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총 한 발에 쏘지 않고 이렇게 적을 무너뜨릴 수도 있군요. 지훈은 대답 대신 창밖으로 보이는 최그룹 본사 타워를 바라보았다. 견고해 보이던 강철의 성체, 그 가장 깊은 곳의 주춧돌에 그는 방금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 씨다. 여왕의 성은 이제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800억 원의 출혈은 최그룹이라는 거인의 동맥을 끊어버린 것과 같았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이사회는 매일같이 최유라의 경영 능력을 성토했고 아버지 최만식 회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의 모든 벽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9년 전 강씨 가문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손에 넣었을 때의 그 찬란한 희열은 이제 재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최유라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파괴적인 생각만이 가득 찼다. 내가 가질 수 없다니요.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질 수 없어. 강지훈, 너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지옥으로 떨어질 테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비자금을 모두 털어 암시장을 통해 군에서도 극비리에 폐기 처분한 금단의 약물을 손에 넣었다. 버서커 세럼. 인간의 신체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대신 뇌의 전두엽을 파괴하여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용자를 오직 마지막으로 입력된 명령에만 복종하는 살인 기계로 만드는 끔찍한 물건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카드이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초토화 작전이었다. 혼돈은 최그룹 타워의 최상층 회장실에서 시작되었다. 이사들에게 경영권 포기를 압박받고 돌아온 최유라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충직한 경호원들을 회장실로 불러 모았다. 너희들은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나? 물론입니다, 대표님. 조하. 그렇다면 나에게 너희들의 인간성을 바쳐라. 그녀는 경호원들이 미쳐 저항할 틈도 없이 그들의 목에 버서커 세럼이 담긴 주사기를 꽂아 넣었다. 크악. 끔찍한 비명과 함께 건장한 사내들의 몸이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핏줄이 피부 위로 흉측하게 솟아올랐다. 그들의 눈에서는 이성의 빛이 사라지고 굶주린 짐승의 흉포한 광기만이 남았다. 바로 그때 최만식 회장이 분노에 찬 얼굴로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최유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회사가 내년 때문에 망하게 생겼단 말이다. 아버지, 유라가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인데요? 9년 전 아버지가 시작한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탐욕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강지훈이 돌아오지도 않았을 거고 저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마무리는 아버지가 직접 하세요. 그녀는 번개같이 움직여 최만식의 팔을 붙잡고 그의 목에도 주사기를 꽂아 넣었다. 거헉. 거대한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최만식의 이성도 그렇게 광기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시각 지훈은 BJ 수진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최그룹 타워의 통신이 두절되기 직전 그녀가 목격한 끔찍한 상황에 대한 보고였다. 지훈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었다. 그는 김민준과 함께 즉시 최그룹 타워로 향했다. 설상가상으로 하연의 어머니 박여사 또한 그 지옥의 한가운데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최유라를 만나 강서방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겠다며 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회사를 찾아왔다가 건물이 봉쇄되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었다. 그녀는 복도에서 마주친 괴물들에게 붙잡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지훈과 민주는 봉쇄된 건물의 환풍구를 통해 유령처럼 잠입했다. 로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이성을 잃은 버서커들이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부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민주나 일반인들을 대피시켜 저것들은 내가 상대한다. 지우는 버서커들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고통을 느끼지 못했고 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들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속도는 빠르지만 움직임은 단순하고 직선적이었다. 그는 정면으로 힘을 맞부딪히는 대신 물 흐르는 듯한 움직임으로 공격을 피하며 그들의 관절과 신경계를 집중적으로 파괴했다. 상층부로 향하는 동안 그는 한 사무실 구석에서 버서커들에게 둘러싸여 공포에 질려 떠는 박 여사를 발견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버서커들의 목과 척추를 부러뜨려 무력화시키고 박 여사를 구해냈다. 가만히 계십시오, 어머님. 제가 모두 해결하겠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최상층의 회장실. 최유라가 깨진 통유리창을 배경으로 서서 광기 어린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원격 기폭장치가 들려 있었다. 왔구나, 강지훈. 내 소중한 장모님은 무사히 구했나 보네. 그녀의 시선이 박 여사에게 향했다. 하지만 너무 안심하지 마. 아까 그 귀부인의 몸에도 내 작은 선물을 주입해 놨거든. 아주 천천히 작용하는 걸로.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저분도 저 괴물들처럼 변하게 될 거야. 지훈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자, 선택해. 나를 죽이고 네 미래의 장모가 괴물로 변하는 걸 구경하든가, 아니면 나를 곱게 보내주고 해독제를 구걸하든가. 그때였다. 크와도제겨, 짐승의 포효와 함께 거산 같은 덩치가 된 최만식이 지훈을 향해 돌진해왔다. 그의 뇌리에는 오직 딸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라는 마지막 명령만이 남아있었다. 지훈이 최만식의 공격을 피하는 순간 최유라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훈에게 덤벼들었다. 기폭장치를 둔 두 사람의 처절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혼돈의 와중에 지훈의 팔꿈치가 실수로 유라의 어깨를 강하게 쳤다. 비명을 지르는 딸의 모습을 본 최만식의 텅 빈 눈이 지훈을 적으로 인식했다. 그는 옆에 있던 거대한 대리석 테이블을 통째로 뽑아들어 지훈을 향해 무자비하게 휘둘렀다. 피할, 지훈이. 유라를 밀쳐내며 소리쳤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지훈을 향해 날아오던 테이블의 육중한 모서리가 그를 밀쳐내고 중심을 잃은 최유라의 등을 강타했다. 케어허. 그녀의 입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다. 그녀의 몸은 종이장처럼 날아가 이미 산산조각이 난 통유리창 너머로 허공으로 튕겨져 나갔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그녀의 몸이 까마득한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모습이 모두의 눈에 슬로우 모션처럼 박혔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얼음 여왕 최유라.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 자신의 아버지의 손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그녀가 죽자 기폭장치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훈은 몸을 날려 그것을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비활성화 버튼을 눌렀다. 박 여사의 몸에서 일어나던 미세한 경련이 멎었다. 동시에 마지막 명령을 내릴 주인을 잃은 버서커들이 시스템이 다운된 기계처럼 우수수 바닥으로 쓰러졌다. 버서커 세럼이 그들의 신경계를 모두 불태워버린 것이다. 회장실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파괴된 집기들 사이로 최만식이 무릎을 꿇고 쓰러져 있었다. 약효가 다한 그의 몸은 급격히 쪼그라들었고 텅 빈 눈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거대한 야망을 품었던 재벌 총수가 아닌 제 손으로 딸을 죽인 망가진 노인일 뿐이었다. 지훈은 폐허가 된 회장실 한가운데에 서서 최유라가 떨어져 내린 까마득한 아래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승리.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환희나 성취감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피로감과 씁쓸한 공허함만이 재처럼 쌓여 있었다. 이것은 그가 계획했던 차갑고 정교한 복수가 아니었다. 한 가문이 탐욕과 광기 속에서 스스로 파멸해가는 끔찍한 비극의 목격자 된 기분이었다.
눈앞의 적은 사라졌다. 하지만 지우는 직감했다. 이 모든 비극을 뒤에서 조종한 진짜 흑막은 아직 어둠 속에서 웃고 있다는 것을. 최그룹 타워에서 벌어진 비극은 다음 날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재벌 총수 일가의 동반 자살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지만 그 누구도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 경찰과 국정원이 투입되어 조사를 벌였지만 현장에 남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파괴의 흔적과 약물에 중독된 생존자들의 파편적인 증언뿐이었다. 강지훈과 그의 팀은 이미 박 여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연기처럼 사라져 모든 흔적을 지운 후였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최만식 회장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의 삶은 죽음보다 더한 지옥이었다. 버서커 세럼은 그의 육체를 만신창이로 만들었고 제 손으로 딸을 죽였다는 기억은 그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텅 빈 껍데기가 되어 철창이 쳐진 정신병원 독방에 감금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그곳에서 여생을 비참하게 마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며칠 뒤 병원을 이송하던 호송 차량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최만식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록에서 증발해버렸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천회, 티안 우이가 있었다. 그들에게 최만식은 실패한 장기말이 아니었다. 아직 쓸모가 남은 그리고 자신들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위험한 도구였다. 천회는 최만식을 자신들의 비밀기지로 이송했다. 그가 완전히 의식을 잃기 직전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 평생을 자신을 모셔온 늙은 집사에게 아주 짧은 메시지를 남기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후회와 경고가 담긴 마지막 속죄와도 같은 한마디였다. 용산, 천회, 지훈, 그 아이에게 늙은 집사는 주인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평생을 바친 최씨 가문을 파멸시킨 거대한 악의 실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수소문하여 마침내 강지훈의 비밀 안가와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안개서 마주한 늙은 집사는 지훈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도련님. 이 늙은이가 평생을 모신 주인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줄은 본론만 말하시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만식의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천회라는 비밀 조직의 존재. 그들이 9년 전부터 최만식 회장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강씨 가문을 무너뜨리도록 사주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적은 강씨 가문과 같은 독립적인 거대 기업들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소나귀에 넣어 나라 전체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것이었다. 회장님께서는 천룡도를 비롯한 강씨 가문의 보물들이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강씨 선대 회장님께서 지켜온 어떤 거대한 비밀의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천회는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나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다. 국가의 명운을 뒤흔들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자신의 복수는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섰다. 가문의 유산을 지키고 보이지 않는 적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더 큰 싸움이 되어버렸다. 용산 롱산. 지훈은 최만식이 남긴 마지막 단어를 나직이 읊조렸다. 용산은 최씨 가문이 수십 년 전부터 강원도 깊은 산속에 건설한 비밀 요새였다. 외부에는 단순한 연수원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실체는 최첨단 기술로 지어진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그리고 그곳은 이제 천회의 한국 지부이자 최만식을 앞선 적들의 마지막 소굴이 되어 있었다. 지훈은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숨어서 적의 공격을 기다릴 수 없었다. 먼저 움직여 뱀의 머리를 직접 쳐야 했다. 그는 흩어져 있던 옛 동지들을 모두 소집했다.
지옥 같은 전장을 함께 누볐던 특수부대 시절의 팀원들. 그들은 아수라의 귀환 소식을 듣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작전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용산의 위성사진과 설계도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자동화된 방어 시스템 드론 부대, 그리고 천회가 직접 훈련시킨 최정예 사병들. 김민준의 분석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입니다. 성공 확률은 5% 미만입니다. 5%면 충분해.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에겐 불가능한 작전이란 없었으니까. 작전 개시 전날 밤, 지훈은 혜은을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천회의 존재와 내일 시작될 마지막 싸움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말려주기를 혹은 함께 도망치자고 해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혜은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무서워요. 오빠가 다칠까봐 너무 무서워. 하지만 가지 말라고는 안 할래요. 그게 강지훈이라는 사람의 운명이니까. 대신 약속해줘요.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지켜주기만 해야 하는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의 영혼을 지탱해주고 그가 돌아와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굳건한 등대였다. 다음 날 새벽, 어둠을 뚫고 검은색 헬기들이 소리 없이 강원도의 산악지대로 향했다. 용산을 향한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작전은 양동으로 진행되었다. 김민준이 이끄는 알파팀이 요새의 통신 및 방어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동안 지훈이 이끄는 브라보팀이 절벽에 위치한 비밀 침투로를 통해 내부로 잠입했다. 요새 내부는 미래적인 디자인과 치명적인 함정들로 가득했다. 복도를 순찰하는 로봇 센트리건과 천장에서 기습하는 공격 드론들. 지훈과 그의 팀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팀워크로 첨단 방어 시스템을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갔다. 마침내 그들은 요새의 심장부 중앙 통제실의 문 앞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십 명의 중무장한 천회의 사병들이었다. 처절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레이저처럼 쏟아지는 총탄 속을 지훈과 그의 팀원들은 춤을 추듯 누비며 적들을 쓰러뜨렸다. 모든 저항을 뚫고 마침내 통제실의 문을 폭파하고 들어섰을 때 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거대한 의자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최만식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정신병원의 폐인이 아니었다. 그의 몸 곳곳에는 기계장치가 이식되어 있었고 두 눈은 생명의 온기 없이 붉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천회는 그를 안정화된 세럼과 사이버네틱 기술로 개조하여 감정 없는 완벽한 전투병기로 되살려낸 것이다. 와스구나 강지훈, 최만식의 입에서 나온 것은 기계음이 섞인 차가운 목소리였다. 내 딸을 죽인 원수, 오늘 여기서 내 놈의 심장을 뽑아주마. 기억마저 조작된 것이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눈앞의 존재는 더 이상 최만식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과 최씨 가문 모두를 파멸시킨 비극 그 자체의 현신이었다. 지훈은 등 뒤에서 청검 티안젠을 뽑아들었다. 경매 파동 이후 비밀리에 되찾은 강씨 가문의 마지막 보물. 날카로운 검날이 차가운 빛을 발했다. 두 사람의 마지막 결투가 시작되었다. 통제실 안은 검과 기계장치가 부딪히는 굉음으로 가득 찼다. 최만식의 힘은 인간을 초월했지만 지훈의 움직임은 9년간의 복수심이 벼려낸 건무잔무 그 자체였다. 격렬한 싸움 속에서 지훈의 뇌리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와 함께 검도를 배우던 행복했던 시절, 유라와 미래를 약속하던 순간,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날 밤의 비명까지. 마침내 지훈의 천검이 최만식의 기계 심장을 꿰뚫었다. 치지직 하는 소음과 함께 최만식의 몸에서 스파크가 튀었다.
그의 눈에서 붉은 빛이 사라지고 아주 희미하게 본래의 혼란스러운 눈빛이 돌아왔다. 유라야, 내가 잘못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의 거대한 몸이 쓰러지는 순간 통제실 전체가 붉은 경고등과 함께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했다. 자폭 시퀀스 가동 3분 후에 요새 전체가 폭발합니다. 천회는 자신들의 기지가 함락될 경우를 대비해 자폭 장치를 설치해 놓았던 것이다. 젠장 모두 퇴각하라. 지훈이 외쳤다. 그와 살아남은 팀원들은 무너져 내리는 요새를 뒤로하고 출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복도가 무너지고 천장에서 불덩이가 쏟아져 내렸다. 거대한 폭발음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고 그들의 등 뒤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화염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지옥의 불길이 등 뒤에서 맹렬하게 타올랐다. 거대한 용산 요새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스스로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무너져 내리는 안방과 쏟아지는 강철 파편들 사이를 지훈과 그의 팀원들은 필사적으로 질주했다. 생존을 향한 마지막 경주였다. 5초 남았다. 전부 뛰어. 김민준이 외쳤다. 그들의 앞에는 요새의 지하 배수로와 연결된 절벽의 끝자락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몸을 날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다. 그들의 몸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떨어져 내림과 동시에 등 뒤의 산 전체가 거대한 빛과 함께 폭발했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려 퍼지고 버섯구름이 밤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대한민국 심장부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거하게 속을 천회의 용산기지는 그렇게 지도 위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졌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강원도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 며칠간 떠들다가 이내 새로운 가십거리를 찾아 잊어버렸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 자리는 새로운 질서로 채워졌다. 그 중심에는 새롭게 부활한 강씨 가문 강그룹이 있었다. 회장으로 추대된 강지훈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복수와 파괴의 시대를 끝내고 창조와 상생의 시대를 열고자 했다. 그는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아수라는 죽었다. 이제 그는 사람들을 살리는 기업가 강지훈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그가 되찾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것은 명예나 부가 아니었다. 9년 전 어두운 창고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인간성이었고 그 인간성을 지켜준 단 한 사람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오후 지훈은 혜원을 데리고 남산으로 향했다. 수많은 연인들이 사랑의 자물쇠를 걸며 영혼을 약속하는 곳. 그는 케이블카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는 하운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가 있었기에 그는 지옥에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녀가 있었기에 그는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정상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고요했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하여운아, 지훈이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9년 전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거 기억나. 돌아와서 너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하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붉은 노을빛이 어렸다. 그 약속 절반은 지켰고 절반은 틀렸어. 너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지만 돌이켜보면 언제나 네가 나를 지켜주고 있었어. 복수심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려 할 때마다 네가 나를 인간으로 붙잡아 주었어. 너는 내 생명을 구했고 내 영혼을 구원했어. 지훈은 하연의 앞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그가 직접 깎아 만든 작은 나무 반지가 들려 있었다. 이제 내 남은 평생을 너의 삶을 지키는 데 사용하게 해줄래. 부와 명예가 아닌 그냥 강지훈이라는 남자로서 내 곁에 있고 싶어. 나와 결혼해 주겠니?
하연의 까만 눈동자에서 투명한 눈물이 방울져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나긴 시간과 아픔을 돌고 돌아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영혼의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세간의 주목을 피해 조용하고 작은 교회에서 열렸다. 하객은 김민준을 비롯한 지훈의 옛 동료들과 하연의 가족뿐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박 여사는 과거의 허영심을 모두 버리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위의 손을 잡아주었다. 철없던 동생 박진우도 어느새 훌쩍 자라 늠름한 모습으로 누나의 행복을 축복해 주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연과 턱시도를 입은 지훈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지훈의 머릿속에 지난 9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여정이었다. 이제 그 복수는 끝났다. 가문의 명예도 되찾았고 원수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최만식의 마지막 경고처럼 천회는 전 세계에 뿌리내린 거대한 조직이었다. 자신이 파괴한 것은 그저 작은 가지 하나에 불과했다. 언젠가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은 더 이상 지훈의 마음에 증오나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옆에 선 아름다운 신부 박혜은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제 그에게는 복수보다 더 소중한 지켜야 할 미래가 있었다. 에필로그, 영원의 약속, 결혼식 후 1년. 지훈과 혜은은 평범한 부부의 일상을 살고 있었다. 지훈은 강그룹을 이끌며 바쁜 나날을 보냈고 혜은은 대학에 복학하여 오랫동안 꿈꿔왔던 아동심리 상담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그들의 집에는 언제나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어느 날 저녁 서재에서 업무를 보던 지훈에게 김민준으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유럽 지부에서 천회의 움직임 포착, 신규 프로젝트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됨. 지훈은 메시지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과거의 아수라처럼 날카롭게 빛났다가 이내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그때 혜원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아직도 일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요. 그녀의 미소는 세상을 밝히는 햇살 같았다. 지훈은 메시지 창을 닫아버렸다. 싸움은 언젠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오늘은 그는 그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는 남편 강지훈일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가 내민 찻잔을 받아들고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의 가슴속은 더 이상 복수심의 불길로 타오르지 않았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과 고요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어두운 창고 안상처 입은 소년이 했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한 남자의 영원한 맹세가 되어 그녀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